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TV의 시리즈 강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11번째 시간입니다. 1942년 7월 10일입니다. 부산항에서는 200명의 여인들이 버마 랑군으로 향하는 군용 화물선을 탔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했듯이 박치근이란 사람이 처남 야마모토와 더불어 19명의 여인을 데리고 그 배를 탔습니다. 그때 마츠모토라는 사람이 20명의 여인을 데리고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그 마츠모토라는 사람의 한국성은 송씨입니다. 그 마츠모토가 인솔한 20명 가운데 문옥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924년생이며 대구에 그 본가가 있었습니다. 1996년에 사망을 하신 분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로 이분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젊은 시절에는 대단한 미모를 자랑한 여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옥주 씨가 사망하기 3년 전에 일본의 작가 모리카와 마치코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기구한 인생살이를 위안부로서의 경험을 회고해 주었습니다. 마치코 씨는 이 문옥주의 회고를 1996년에 일본에서 문옥주 비르마 전선 방패사단의 위안부였던 나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왼쪽의 책이 그것입니다. 저 책이 한국에서는 2005년에 버마 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라는 바로 이 책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담긴 문옥주 씨의 위안부 생활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도 방패사단의 위안부 문옥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문옥주 씨는 자신의 집을 남평문 시의 양반 가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문옥주의 집은 당시 위안부가 된 여인들의 경우 대개가 그러했듯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중국을 떠돌았으며 가정살림에 무책임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사남매였는데요. 언니는 문옥주보다 12살이나 많았습니다. 어릴 때 함경남도 금천군 서봉면으로 민며느리로 팔려갔습니다. 조선시대나 20세기 초 최하층민의 집은 나이가 차면은 딸을 남의 집의 민며느리로, 아들은 남의 집의 대릴사위로 이렇게 파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문옥주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7, 8살의 문옥주는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은 동네 이웃집에 가서 남은 밥 있으면 좀 주세요 해서 동냥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문옥주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기생이 되어서 노래와 춤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구 달성에 있는 기생의 양성소 권번에 나가서 정식으로 등록하지도 않고 창밖에서 노래와 춤을 배웠다고 합니다. 12살 때, 그러니까 대략 한 1936년경의 일입니다. 큐슈에 어무따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리집을 하는 이 조선인 부부가 찾아와서 문옥주를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니 와서 아이를 봐주고 일도 거들어주면은 학교도 보내주고 장차 좋은데 시집도 보내준다라는 그러한 그 꾀임이었습니다. 문옥주 씨는 회고록에서 어머니는 말렸다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큰딸을 멀리 내보냈듯이 어머니는 작은 딸도 아마 약간의 돈을 받고 데려가게 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옥주 스스로도 가난한 집을 탈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쁨이었고 마음이 부풀어서 일본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큐슈 그 나가사키 옆에 있는 그 오무타의 그 요리집은
얼종 요리점으로서 조선인이나 일본인 광부를 유격으로 맞아서 음식도 팔고 매춘도 하는 그와 같은 업소였습니다. 업소에는 조선 각지에서 온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소개한 조선 매춘업의 역외 진출의 한 예를 이 오무따에 있는 조선인 요리집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문옥주는 5, 6개월간 생활하면서 주로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옥주 자신도 그곳에 와 있는 여인들처럼 다른 곳으로 팔려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을 탈출해서 현호탄을 건너 본가로 돌아옵니다. 그 요리점을 도망쳐 나와서 시모노세키에서 연락선을 타는 그 과정을 읽으면은 나이 13살의 소녀이지만은 순간순간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보통이 아닌 매우 영민하고 매우 적극적인 그러한 그 성품의 소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문옥주는 정식으로 군번을 졸업한 기생은 아니지만 기생의 신분으로서 술자리에 나가 요리점에 나가서 객석에 앉아서 노래도 하고 춤을 추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어머니, 오빠, 남동생을 부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 가을의 어느 날 만주 동안성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 문옥주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오는 길에 일본인 헌병에 끌려가서 일본인 헌병의 감시를 받으면서 대구에서 열차를 타고 신의주를 거쳐 저 남만주 열차를 타고 하얼빈까지 올라갔다가 동안동으로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대로 믿기가 곤란합니다. 바로 이 대구에서 출발했어요. 열차를 타고 쭉 올라가서 하얼빈까지 가서 다시 내려와서 이 동안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저 먼 곳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도착한 곳의 위안소는 대구 사람이 경영하는 곳이었다. 밥하는 아줌마니도 대구 사람이었다. 20명의 위안부가 있었는데 그 모두가 대구 사람이었다. 이것만 해도 문옥주가 길거리에서 일본 헌병에게 납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구와 선을된 창기와 작부의 주선업이 1939년 이래 이전에 설명했습니다만 매우 활발해진 매춘업의 만주 진출에 따라서 대구의 소녀들 20명을 그쪽으로 송출을 했다고 하겠으며 그러한 그 주선업의 네트워크에 기생으로 활동하고 있던 문옥주가 리크루트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생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17세가 되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1940년이 되면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나이가 기생으로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17세를 넘겨서 그곳에 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생기게 되자 대구에서 활동하던 주선업의 촉수가 자연스럽게 문옥주에게 뻗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옥주는 1년 뒤에 친구들과 위안소를 탈출해서 다시 대구에 돌아옵니다. 특별히 기워해준 헌병에게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구실을 대서 여행 증명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대구에 온 문옥주는 만주에서 가져온 돈이 다 바닥이 나자 다시 기생일에 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미 술 마시고 노래하고 남자와 성상대를 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성권번에 정식으로 입학했으며 스스로 뛰어난 학습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기생 수업을 하면서도 가끔 술자리에 불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남쪽 나라로 가자는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문옥주는 어머니에게 말도 않고 만주 동안성에서 같이 위안부 생활을 했던 기화와 히토메라는 그 자매와 더불어 부산항으로 갔습니다. 지정된 여관에 들어가니까 동안성에서 같이 위안부 생활을 했던 대구의 다른 여자애들 하호미, 카나리아, 키미코, 하츠코,
히토미, 키와, 아카미, 히로코 얘들도 다 와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름은 일본식 기생 예명입니다. 위안부로서 그와 같은 예명을 하나씩 부여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마츠모토라는 사람이 인수라는 그 팀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1942년 7월 10일 부산항을 군용 화물선을 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공, 싱가포르를 거쳐 2개월 뒤에 버마에, 요사이 미얀마죠. 당시는 버마의 랑군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츠모토가 이끈 위안부 일행이 도착하고 나서 각 헌병의 그 지시에 따라서 맨 먼저 간 곳은 만달레이라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방패사단, 사단의 이름이 방패사단이었습니다. 일본말로 다테사단이라 했는데 이 다테사단, 방패사단에 속한 위안소로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옥주는 후미하라 요시코라는 예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로 일을 하게 될 때 문옥주는 나는 이미 어떤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지만은 같이 간 20명의 다른 여자애들은 위안부가 된다는데 기겁을 하고 울면서 항의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소개한 이 미군의 위안부 신문 기록에도 지적했듯이 버마까지 온 약 한 700여 명의 조선 위안부의 일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즉 매춘업에 원래부터 종사하던 여인들이었지만은 또 상당수는 가난하고 무식한 집안의 출신으로서 업자들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일본군의 군 간호부로, 세탁부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그러한 그 마츠모토와 같은 또는 박치건과 같은 이와 같은 그 업소 주인들의 꿰매에 빠져서 어떤 여자들입니다. 그러한 위안부 모집의 실태를 문옥주의 책을 통해서도 제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옥주는 만달레이 위안소의 이용 요금과 관련해서 병사는 1원 50전, 하사관은 2원, 위관급 장교는 2원 50전, 저하관급 장교는 3원 뭐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이 만달레이 위안소, 그 위안소의 이용 수칙에 나오는 요금 규정을 정한 위안부 자료집에 나오는 건데요. 이걸 보면은 문옥주의 해고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사는 30분에 1원 50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문옥주나라는 여인이 보통의 기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대단히 영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게 됩니다. 문옥주는 나는 하루에 3, 40원, 일요일에는 7, 80원을 벌었다 했는데 이 요금 갖고서는 그렇게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옥주를 좋아한 문옥주의 그 위안에 군인들이 넉넉하게 팁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문옥주는 나는 군인들이 즐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했습니다. 나를 찾아온 병사들이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서 울 때 그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책에는 그들을 위로한 노래 가사가 문옥주에 의해서 회고되어서 실려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장터에 내몰린 병사들이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서 울 때 문옥주는 그들을 달래주고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 결과 병사들 사이에서는 나는 영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위안부로서 곧 유명해졌다라고. 이 문옥주의 회고록에는 문옥주가 1993년 그 일본인 작가에게 회고담을 들려줄 그때까지도 한 30여 곡의 일본 노래를 그대로 가사 그대로 외우고 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노래들은 일본 병사들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전장에 내몰린 젊은이들의 슬픔, 사랑과 추억이 담긴 가슴을 저리게 만드는 그와 같은 노래들이었습니다. 문옥주는 과연 보통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위안부들에겐 대개 일본 병사 애인이 있었습니다. 스짱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말로 스짱이라고 불리는 애인이 한 명씩 대개 있었는데 문옥주에게도 사랑하는 일본인 병사가 생겼습니다. 야마다 이치로 상등병이라 했습니다. 이치로는 순수하고 세련됐고 친절했으며 익살스러웠고 또 똑똑했다. 이렇게 문옥주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옥주는 일주일에 한 번 야마다 이치로가 찾아오는 것을 삶의 낙오로 여기면서 나는 위안부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고록에는 이 이치로가 문옥주, 그 일본말로 후지와라 요시코를 위해서 지은 단가, 일본식의 단가 10수가 실려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 10수 가운데 4수까지입니다. 하나 해요. 사람도 좋아 좋아 수선의 꽃보다 아름다운 요시코 요시코요. 둘 해요.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려니 세상이 방해해서 걸어갈 수 없어 요시코요. 셋 해요. 몸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반듯해. 내가 반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요시코요. 넷 해요. 밤순찰 끝나면 배웅하지 문까지 말이야 요시코요. 뭐 이런 식으로 10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전장에서 한 여인을 사랑한 어느 병사의 진심이 담긴 그러한 그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치로와의 사랑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만달레이 위안소에서 생활한 지 7, 8개월 뒤에 문옥주가 속한 위안대는 아키압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아키압은 이전에 제가 지난 강의에서 소개한 박치근 일행이 맨 먼저 도착해서 캄파치 클럽을 운영했던 곳입니다. 인도 전선에 마주한 아주 최전방인데요. 박치근 일행은 전환을 당해서 철수했지요. 바로 그곳을 문옥주 일행은 찾아 들어갔습니다. 박치근 일행이 빠지니까 아마 문옥주 일행을 대신 보충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도중에는 험준한 아라칸 산맥이 있습니다. 그 아라칸 산맥을 넘는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도중에 어느 위안부가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같이 간 아김이라는 언니는 결핵을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병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키압에 도착해서는 이 이치로가 찾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이상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최전선이었고 아마도 이치로는 밀림의 어느 곳에서 그의 해고를 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선에서 한 병사와 위안부가의 애틋한 사랑은 슬픈 죽음으로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문옥주는 1993년 당시에도 나는 지금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 않아 당신은 바보야 라며 울던 야마도 이치로의 목소리와 얼굴이 떠오른다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일본군의 폐주와 괴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키압에는 연일 영국 공군이 폭격을 했습니다. 문옥주의 회고록에는 그 폭격을 피했던 그 처절한 어떤 경험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문옥주 이력은 퇴각하는 일본군의 뒤를 따라서 프롬으로 패구로 그리고 랑군으로 나왔습니다. 랑군에는 랑군 회관이라는 위안소가 있었고 모두 30명의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45세의 조선인이었습니다. 함께 버마에 온 인솔자 마츠모토는 아키압을 갈 때 헤어졌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랑군 회관에서는 문옥주는 인기 있는 위안부로서 장교 클럽에 자주 불려갔으며 팁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옥주는 번 돈을 저금하였습니다. 회고록에 의하면은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만이 살아가는 의미였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구에 돌아가면은 어머니에게 큰 집도 사드리고 장사도 해야지 하는 그런 꿈을 키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문옥주가 한 군사우편 저금의 원장입니다. 군사우편이니까
현지에 있는 우편소가 아니고 일본 시모노세키에 있는 우체국입니다. 시모노세키 우체국은 지금도 이 문옥주의 군사 우편 제금 원장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문옥주는 1943년 8월부터 예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1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왜 이때부터 예금을 하기 시작했느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은 그 전에는 제 짐작입니다만은 마츠모토에 대한 전대금을 상환하는 과정이어서 저축이 불가능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랑군에 도착한 지 한 1년 10개월 정도 뒤부터는 돈을 생기는 대로 저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축예금은 1945년 9월 29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총액은 도합 26,551원입니다. 도중에 대구에 있는 어머니에게, 오빠와 어머니에게 5,000엔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 돈 전체는 하나에 31,000엔 정도가 되는데 이외에 개인적으로 용돈이 쓴 것이 있습니다. 뭐 랑군에서 외출을 나가가지고는 악어 가죽 가방도 사고 고급의 녹색 레인코트도 사고 다이아몬드를 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보통의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문옥주도 악착같이 벌고 모았습니다. 도합해서 한 31,000엔 정도를 벌어서 저금을 하고 송금을 했는데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랑군 생활 1년 뒤쯤 문옥주는 대구에서 함께 간 6명의 여인들과 함께 귀국길에 오릅니다. 군의관에게 부탁해서 폐병에 걸렸다는 엉터리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귀국 허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버마에 도착한 뒤 2년 정도가 되어서 그들은 귀국을 청원하게 될 때 승낙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명이 한꺼번에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랑군에서 열차를 타고 사이공까지 그 유명한 태면 열차를 타고 사이공까지 왔습니다. 사이공 항구에 도착하니 다른 곳에서 온 위안부도 한 50명 정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옥주는 귀국선을 타지 않았습니다. 타기 전날 꿈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성선을 만료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문옥주가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른 위안부들도 나도 가지 않을래 하고 남았습니다. 그렇게 4명이 남고 기하와 히토미 자매만 같이 문옥주와 더불어 동안성에서 같이 일했던 그런 여자들이죠. 이 자매만 귀국선을 탔습니다. 히토미는 일본인 병사 애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그래서 위안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기화와 히토미를 태운 배는 미국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였습니다. 기화는 죽고 동생 히토미만 겨우 구출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옥주와 3명의 위안부는 운 좋게도 그 죽음의 배를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랑군 해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랑군 해관에서는 그들을 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 위안부의 성격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선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위안부로서의 직업생활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의지와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과연 성노예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랑군 회관에서의 나머지 생활에서 문옥주는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하는 어떤 사건을 벌였습니다. 어느 일본군 병사가 술이 취해가지고 문옥주를 조센 B라고 놀렸습니다. 조센은 조선이고 B는 그 당시 일본 병사들이 위안부를 부르는 prostitute 영어의 그 P를 B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서 조센 B라고 놀렸습니다. 문옥주가 항의하자 칼을 빼들고 협박을 했습니다. 문옥주는 대단히 담대한 여인이었고 힘도 셌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그 병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칼을 떨어뜨리자 그 칼을 빼앗아서 병사의 가슴을 찔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문옥주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옥주는 우리도 일본이기는 마찬가지야. 천황폐하가 내린 칼을 일본군을 위안하러 멀리서 온 위안부를 향해 겨누는 것은 잘한 일인가? 라고 항의를 했으며
재판관이 그에 감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군대 역사, 군사 전문가들은 그러한 해당 부대에 그러한 재판 기록이 없고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믿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문옥주의 해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믿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행패 부리는 일본 병사와 다투었고 그래서 꽤나 중한 상처를 입혔는데 해당 부대의 지휘관의 재량으로 없었던 일로 처리했던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실도 위안부들의 처지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안부와 병사들은 최전선에서 생사구락을 같이 함께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녀들은 정식으로 군속은 아니었습니다만 사실상 군속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고 또 군속에 준하는 의식을, 행동규범을 교육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그들은 결코 무권리의 노예 상태는 결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문옥주 일행은 태국 방콕에서 7, 8개월간 일본인과 분리된 조선인들의 그 수용소에 있다가 1946년 봄에 귀국선을 타고 인천으로 와서 대구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4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오자 어머니는 당신 누구야 하면서 놀라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붙들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나이 22살 때 일이었습니다. 이후 나이 50살 될 때까지 무려 28년간 그녀는 대구와 부산의 요리점에서 1급 기생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녀의 미모와 노래와 춤의 솜씨 그리고 활발한 성격 그리고 일본어를 할 수 있고 일본 노래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특히 일본인 접객과 관련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모양입니다. 50세 이후에도 한동안 대구 사교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오빠와 남동생의 집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12년간 동거를 했는데 나중에 그 남자가 배신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자의 세 아이를 모두 데려다 키웠습니다. 세 아이는 나중에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지금은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1993년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처가 있는 다른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나중에는 본처와도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본처가 아이를 출산하자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성장해서 결혼까지 했는데도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을 잃고 사업도 실패하고 이혼도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 뒤를 봐주던 문옥주는 드디어 자기 집마저 그 아이를 위해서 처분해야 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문옥주는 대단히 고단한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한 60대 후반쯤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터졌습니다. 1990년 김학순이라는 여인이 자기가 원위안부였음을 공개를 했죠. 뒤이어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이른바 정대협이라는 단체는 방송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광고를 했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 세상 밖으로 나와주세요. 일본 정부에 대해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합시다. 이와 같은 광고였습니다. 그때 이 문옥주와 대구서 30년 이상 알고 지내는 이영락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옥주를 불러내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을 밝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문제다.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카밍아웃 하라고 격려를 합니다.
스스로 전화하기 곤란하면 내가 대신 걸어주겠다. 그 말을 듣고 문옥주는 부끄러워서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문옥주가 마지못해서 성낙을 하니까 이용락이 문옥주가 보는 앞에서 서울 정대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옥주는 김학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신이 원위안부였음을 고백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문옥주의 남은 인생 5년이 어떠했을까요? 여기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는 입장의 갈림길입니다. 문옥주가 방송에 나가자 많은 친지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언니가 정신대 할머니였다고? 왜 이름을 밝혔어? 돈 때문에 신고했지? 보상금보다는 입 다물고 있는 편이 더 나았어. 언니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을래. 그렇게 많은 그의 친구와 친지들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문옥주는 2년 뒤에 버마에 같이 갔던 히토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히토미는 버마에서 일본군 애인 서장의 아이를 임신하고 귀국을 결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귀국선이 미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했지요. 같이 탔던 기화라는 언니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히토미는 용케도 구출이 되었습니다. 시모노세키에 도착해서는 우편저금을 찾은 다음 대구로 돌아와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 서장, 일본군 병사 애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히토미의 동생은 93년 당시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이 문옥주를 구박을 합니다. 언니, 왜 지금 와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밝혀요? 몇천만 원 받겠다고 해도 그런 일을 할 게 못 돼요. 히토미는 잘 살고 있었으며 일본인의 피를 잇는 서장의 아들은 장성에서 출세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마 히토미는 자신의 과거를 문옥주가 폭로할까봐 가슴을 졸였을 겁니다. 같이 갔다 돌아온 카나리아, 츠바메, 히로코 등도 귀국 후 20년까지만 해도 서로 알고 지내는데 더 이상 소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적어도 당시까지 생존했던 몇천 명의 여인들이, 제가 전에 3,500명이라 그랬죠. 1937년부터 45년까지 따지면 한 10,0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 그 절반 이상은 당시까지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숨을 죽이면서 그들의 과거를 숨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친구를 잃을 두려움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편이 더 진솔한 우리 민중들의 의식이었고 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옥주로 하여금 과거를 폭로하게 만든 이용락, 그리고 그 정신대 협의회는 당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은 당신 개인의 수치도 집안의 수치도 동네의 수치도 아니다. 그것은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였다. 그것을 폭로함으로써 당신은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해방되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회고록에 나오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한 명분을 내걸고 위안부들의 카밍아웃을 촉구를 했고, 그리고 카밍아웃한 위안부들을 내세워서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게 한 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저는 반드시 그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역사를 보는 입장의 갈림길입니다. 당시 문옥주 씨는 개인적으로 고달픈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사를 고백했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고 영구임대 아파트도 얻고 생활비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녀의 전 인생은 지워졌습니다. 불과 3년의 이 위안부 생활이 그녀의 70평생 전 인생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마에서 돌아온 지 45년간 그녀는 치열하게 그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달프지만 보람찬 인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친구, 친지, 아들, 딸 4명이나 키웠습니다. 모두가 그녀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를 문옥주 씨 이외의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순하게 일본군의 전쟁 범죄라고 단순화하는 그 인식에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쭉 설명해 왔습니다만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당시에 문화이기도 했던 공창제라는 제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전쟁 범죄로 일매화하고 단순화하고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은 한국의 민족주의였습니다. 이용락과 같은 양반 신분의 후예들이 주체가 된 민족주의였습니다. 조선왕조 500년간 관비, 기생의 성을 약취해온 그 양반 나부랭이 후예들의 민족주의였습니다. 그 민족주의가 기생의 계보를 잇는 문옥주를 다시 동원하고 다시 위안부로 동원하고 다시 발가벗기고 일본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일본 대사관 영사관 앞에 시위대로 동원하면서 발가벗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협이라는 사회단체는 자기들의 공명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직업적 일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낼 요량으로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원위안부들을 앞세워서 국내에 걸쳐 시위를 벌이고 일본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1996년 문옥주가 사망하자 그녀를 민족의 성녀로 부추기면서 그녀의 추모식을 해마다 거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2012년 사망 후 6년 대구의 어느 공원묘지에 있는 그 문옥주 묘 앞에 모인 당시 정치가와 시민운동가들입니다. 과연 문옥주는 민족의 성녀였던가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비천했던 자신의 집안이 그녀에게 강요한 기생이라는 직업에 충실했으며 나아가 남의 자식을 4명이나 키웠던 성실하고 영민하며 용감한 여성이었습니다. 민족의 성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료 화문에서 나오는 이 정치가들이 즐겨 붙인 하나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얼마 전에 그녀를 찾아온 일본 작가 모리카와 미츠코에게 꺼져가는 목소리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위안부 생활을 했어.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 대구에 돌아와서도 얼마나 뼈빠지게 일을 했는데 얼마나 뼈빠지게 정성으로 가족을 보살폈는데 필사적으로 돈을 모았어. 남자들은 왜 그런지 나를 좋아했어. 사람들은 말했어. 당신은 눈이 동그란 것이 아주 예뻐. 내 목소리는 맑고 예뻐서 높은 음도 잘 낼 수 있었어. 내 노래는 일본 군인들을 즐겁게 했어. 나는 군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싫지 않았어. 서창, 야마다 이치로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만이 아니야.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었어. 그렇게 그녀는 죽는 날까지 결코 일본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용락 같은 양반 나부랭이들의 정대협과 같은 직업적 운동가들이 품은 반일 종족주의의 적대 감정과는 거리가 먼 정신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